불가능합니다. 한국이 5년 안에 428km 고속도로를 짓겠다고요? 정신이 나간 겁니까? 1968년 2월 1일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조롱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겨우 200달러.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들은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으고 이건 재앙이 될 것이오. 외신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허황된 계획이라고 꼬집었고 일본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자국도 전국 고속도로가 없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는 판에 무슨 고속도로냐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2년 5개월 만에 그 불가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 뒤에는 세계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흙먼지 속에서 맨손으로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운 사람들. 폭염과 혹한을 견디며 하루 한 끼로 버틴 노동자들. 그리고 이름조차 역사에 남지 못한 수많은 영웅들의 피와 땀이 바로 그 길 위에 흐릅니다. 오늘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기적의 진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헤르만 슈미트입니다. 지난 40년간 세계은행 고문으로 활동하며 수십 개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평가해왔지만 경부고속도로만큼 놀라운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결단만이 아닙니다. 흙먼지 속에서 곡괭이를 휘두른 노동자, 손수레를 끌던 청년, 그리고 먼지와 땀을 견뎌낸 온 국민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봄, 저는 UN 산하개발기구의 기술고문 자격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비포장도로와 먼지구름이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 자동차보다 우마차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428km 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니 말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도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됐는데 한국은 5년 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조사단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자금도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대역사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사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경기도 수원 인근의 공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장에는 이미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헤이, 퍼즐.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수십 명이 동시에 곡괭이를 내리찍었습니다. 굴착기 대신 사람의 힘으로 바위를 깨고 있었던 것입니다. 덤프트럭 대신 손수레를 밀고 포크레인 대신 삽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중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게는 장비를 살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의 저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사장 한편에서 한 노동자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완성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명절 때 집에 오려면 기차로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이 길이 생기면 몇 시간이면 온다고 하더군요.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옷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미래를 향한 도전이다. 공사 현장 곳곳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구호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천병이 되자. 우리 손으로 이루는 기적. 잘 살아보세. 처음엔 단순한 선전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나 볼 법한 프로파간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의 진심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공사장에 도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촌 아낙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든 김밥과 물을 가져와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앞으로 이 길이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기술자도 아닌 평범한 한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땀 흘린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그 꿈을 맨손으로 현실로 만든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독일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국민 대부분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 시내를 걸으며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판잣집이 즐비한 달동네, 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그리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이런 현실 속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고속도로냐.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거리도 걱정인 마당에 수천억 원이 들어갈 도로 건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 광화문 근처 다방에서 지식인들의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 언론인, 사업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쌀입니다. 국민들 배부터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교수가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도 전후 복구에 수십 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아직 전쟁의 상흔도 채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저는 당시 세계은행 본부와 전화회의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국 동료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르만,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거지? 그것도 2년 안에? 프랑스 기술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도 파리 리옹 고속도로에 10년이 걸렸는데 한국이 그걸 2년에 한다고?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특히 일본 언론의 조롱은 가혹했습니다. 도쿄의 한 유력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도 아직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가 없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가능하겠는가. 한국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도로를 짓다가 예산이 바닥나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남미의 한 나라는 기술 부족으로 완공 직후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그보다 더 열악해 보였습니다.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기술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 정부의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30%를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정권이 무너질 만한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를 파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동료들을 만나면 모두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성급하다.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심지어 제 지도교수이자 독일 최고의 토목 전문가였던 카를 뮬러 박사님조차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헤르만, 내 평생 수많은 프로젝트를 봐왔지만 저런 무모한 계획은 처음이야. 한국은 자신들의 한계를 모르고 있어. 하지만 저는 공사 현장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계가 모르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이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공사장 막사에서 한 젊은 기술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교수님, 세계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켜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들이 해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도 국제사회의 평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세계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말입니다. 1968년 2월 7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착공식 당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오산 부근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그곳에서 첫 삽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신 굴착기나 불도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대식 덤프트럭 대신 나무로 만든 손수레가 즐비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향한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라 19세기 철도 건설 현장 같았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완공하시겠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면 기계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굴착기 한 대가 하루에 수백 톤의 흙을 파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도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씩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횃불과 석유 등 불을 켜놓고 사람들은 여전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는 일,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터널 공사였습니다. 현대식 터널 굴착기 없이 다이너마이트와 곡괭이만으로 단단한 바위산을 뚫어나갔습니다. 폭약을 터뜨리고 무너진 돌을 손수레에 담아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작업이었습니다. 바위 파편이 튀어 부상을 입는 일이 다반사였고 예고 없이 무너지는 암벽에 깔리는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은 터널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6명의 노동자가 매몰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5명은 구출했지만 1명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경상북도에서 올라온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울면서도 다음 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계속하시겠습니까? 한 노동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은 친구를 위해서라도 이 길은 완성해야 합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말입니다. 공사 현장은 말 그대로 맨손의 전쟁터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더욱 가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 그늘 하나 없는 공사장에서 사람들은 땀을 쏟아냈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간이 천막의 간호사 한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멀리 떨어진 도시 병원까지 가야 했는데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는 동안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겨울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도 공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가 얼어붙어 제대로 작업이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귀와 코가 얼어 감각을 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루 세 끼가 보장되지 않았고 대부분 주먹밥이나 막걸리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지만 대체할 인력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라면 당장 노동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공사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농민들은 농한기에 농기구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공사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군인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대학생 무리를 만났습니다.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국 근대화에 기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들의 손은 책과 펜만 잡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곡괭이를 휘두르고 돌을 날랐습니다. 저는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총력전이다. 그들은 지금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포기하고 무릎을 꿇을지를 말입니다. 1968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공사장의 체감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해 7월 어느 날 경상남도 김해 인근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이미 땅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땡볕 아래서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개울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는데 그마저도 흙탕물에 가까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손수건으로 물을 걸러 마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한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변변한 응급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늘로 옮기고 물수건을 얹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저녁이 되기 전까지 15명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알지만 공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공사가 멈추면 이 나라의 미래도 멈춘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막사에서 만난 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온 40살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보니 물집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고작 300원이라고, 막걸리 한 병 값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한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학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이 길이 완성되면 자신 같은 사람들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고, 그 희망 하나로 버티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1968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추위 속에서 시멘트는 제대로 굳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밤새 불을 피워 시멘트가 얼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교대로 불을 지피며 밤을 새웠습니다. 동상은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을 잃은 사람, 귀가 얼어 떨어져 나간 사람, 발가락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야간 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횃불과 석유 등불만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헌 군복이나 누더기 같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노동자가 떨리는 손으로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보니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에 일을 더 해야 한다며
집에 동생들이 7이나 되는데 자신이 벌어야 동생들이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제대로 남지도 않은 크고 작은 사고들, 떨어지는 돌에 맞아 다치거나 무너지는 흙더미에 깔리거나 폭약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1969년 봄, 충청북도 옥천 근처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공사 중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13명이 매몰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사흘 밤낮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9명은 구출했지만 4명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희생자는 19살 소년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 고향 강원도를 떠나온 지 겨우 한 달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동료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도 공사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희생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죽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 길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고 조국의 발전을 향한 염원이었으며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도, 평생 몸이 상하면서도, 심지어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곡괭이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나라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과 헌신 위에 경부고속도로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톨게이트에 서 있었습니다. 2년 5개월의 대장정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그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428km의 검은 아스팔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산과 들판이었습니다. 지금은 4차선 고속도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개통식이 시작되자 수백 대의 자동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첫 차량이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차들이 물 흐르듯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저도 차에 탑승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이 자리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돌을 나르던 노동자들, 추위에 떨며 밤을 새우던 청년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은 이름 없는 영웅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전에는 꼬박 15시간이 걸렸던 거리였습니다. 국도를 따라 구불구불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비라도 오면 하루 이틀은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단 4시간 30분 만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삶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부산 항구로 빠르게 운송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수입 원자재가 당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물류 비용이 급격히 감소했고 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마을들도 변했습니다. 휴게소가 들어서면서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이 생겼고 주유소가 들어섰습니다. 가난했던 농촌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71년 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거대한 공단들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수출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70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1971년에는 1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1968년에 봤던 그 절박하고 불안한 눈빛 대신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도로가 우리 경제를 살렸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품을 보내려면 며칠씩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단순히 물자만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실어 날랐습니다. 이산 가족이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부모님을 보러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씩 일을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관광산업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차를 타고 지방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부여의 백제유적, 설악산의 단풍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학생들도 변했습니다. 방학 되면 배낭을 메고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히치하이킹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부산까지 가는 젊은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1960년대 말 20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대에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투자할 만한 나라가 되었다. 고속도로 하나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나라라면 믿을 수 있다. 저는 1972년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불과 4년 전 한국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학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희생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물자가 흐르고 사람이 오가고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70년 7월 8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독일 함부르크의 제 연구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에 커다란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28km 고속도로를 29개월 만에 완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같은 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쾌거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르몽드, 타임즈, 아사히 신문까지 모두가 한국의 성공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미국의 한 공학 전문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의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도 10년 이상 걸리는 고속도로를 단 29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 건설사의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해냈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술과 자본을 뛰어넘는 무언가, 바로 조국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럽 최고의 토목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내내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식민 지배의 우월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국을 여전히 후진국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970년 7월 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톱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도 아직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가 없는데 한국이 앞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충격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자신들이 무시하던 한국이 이제 일본 앞에 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일본 열도 종단 고속도로 계획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뒤처졌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도쿄대학의 한 교수는 신문 기고문에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경고를 보냈다고, 일본이 안주하는 사이 한국은 앞으로 나아갔다고 썼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일본 동료 학자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정말 29개월 만에 완공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이었으니까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해왔지만 자본주의 한국이 더 빠른 발전을 이뤄낸 것에 당황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는 논평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체제와 무관하다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과 희생정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특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도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문화혁명의 혼란 속에 있던 중국은 같은 분단 국가인 한국의 발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홍콩의 친중 언론은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남조선이 고속도로를 건설했지만 그것은 제국주의의 원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외국 원조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인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나라가 이런 일을 해냈느냐고, 자신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기술과 자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라고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71년 유엔 개발계획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를 개발도상국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국제학회마다 한국이 화제였습니다. 토목공학, 경제개발, 국가계획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들이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습니다. 주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적,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미래를 향한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원조 대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낸, 존경받아 마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한 개통식과 세계의 찬사 뒤에는 역사책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통 후 몇 달이 지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의 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 떨어진 바위에 맞아 척추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평생 불구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시 몇 개월치 일당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다친 뒤로 생계가 막막하다고, 농사일도 못하고 자식들 학비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남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길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25살 청년이었던 그는 터널 공사 중 낙석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의 미망이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5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작업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얼룩진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남편이 생각나요. 나라를 위해 일하다 갔다고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공사 중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청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폐에 먼지가 쌓여 평생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훈장도 표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당 몇백 원을 받고 돌아간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수만 명의 군인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군복무 대신 공사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시 공병대에 복무했던 한 예비역을 만났습니다. 그는 21살에 입대해서 2년 내내 고속도로 공사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대우가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을 맡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는 일, 산을 깎는 일, 터널을 뚫는 일. 모두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복무했던 전우 중 7명이 공사 중 사망했다고, 그들의 이름은 전사자 명단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처리되었을 뿐입니다. 농민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땅을 내준 농민들이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 5,000평을 고속도로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평당 100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 뒤에야 받았지요. 그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을 잃은 그들은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학이면 전국의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로 공사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책과 펜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대생이었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1969년 여름방학 2달을 공사장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젊었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폭염에 쓰러지기도 하고 낙석에 다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갔던 동기 하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헌신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사장 곳곳에서 여성들이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간호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돌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시 25이었던 그녀는 공사장 취사부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 밥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지요. 그녀의 손은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가마솥에서 밥을 하다 다친 상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길로 대학 다녔어요. 보람 있었지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책에 실리지 못한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결코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의 결단도 중요했고 기술자의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땀을 흘린 노동자, 논밭을 내준 농민, 청춘을 바친 군인, 자원봉사한 학생, 뒤에서 뒷바라지한 여성들. 그들 모두가 경부고속도로의 진짜 건설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못했습니다. 훈장도 기념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땀과 피는 지금도 그 길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잊어서는 안 될 진실, 대한민국의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1970년 7월 7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서울 양재 톨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개통식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을 새워 기차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부심, 그리고 감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개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수백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승용차, 버스, 트럭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차량이 출발 신호를 받았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천천히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이어 차들이 물 흐르듯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대열을 지어 부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산과 들판이었던 곳에 이제는 반듯한 4차선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농부들이 밭일을 멈추고 환호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수건을 흔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이 담긴 길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염원,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소망, 세계에 당당히 서고 싶은 열망이 모두 이 길 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강을 건너고 천안을 지나고 대전을 통과했습니다. 길 위에는 끝없이 차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한 마리 거대한 용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풍령 터널을 통과할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곳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걸고 바위를 깎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김천을 지나고 대구를 통과하고 경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구간마다 누군가의 피와 땀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단 4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가 꼬박 걸렸을 거리를 이제는 반나절도 안 되어 주파한 것입니다. 부산 톨게이트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온 차량 행렬을 맞이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노인이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를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길이 얼마나 대단한 길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길인지 꼭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그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운 사람들, 폭염과 혹한을 견디며 하루 한 끼로 버틴 사람들, 목숨을 걸고 터널을 뚫은 사람들, 그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 백사장을 거닐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정말 위대하구나.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강하구나.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불굴의 정신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적.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이름도 없이 땀 흘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5년이 흘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제 90이 넘은 나이지만 그 길만큼은 꼭 달려보고 싶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논밭과 산골짜기는
이제 거대한 도시와 공단으로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첨단 공장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모든 발전의 시작이 바로 그 길, 경부고속도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출이 급증했고 공장이 늘어났고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심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물자를 실어 나르고 사람을 오가게 하고 경제 혈맥을 연결한 것이 바로 이 도로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중산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가정이 늘어났고 주말이면 가족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를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의 출발점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화려한 성과 뒤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편리함 뒤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피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을 떠올립니다. 폭염 속에서 쓰러지면서도 돌을 나르던 노동자, 추위에 떨며 밤을 새우던 청년, 사고로 목숨을 잃은 25살 신혼부부, 척추를 다쳐 평생 불구가 된 가장, 논밭을 내준 농민, 청춘을 바친 군인, 자원봉사한 학생들, 그들 모두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조롱해도 여건이 열악해도 목숨을 걸어야 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현대적인 건설물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만큼 감동적인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에는 한 민족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품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한국을 자주 방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 길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땀 흘린 모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경부고속도로 첫 개통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감격을 아직도 느끼시나요? 혹시 그 길을 만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그 길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입니다.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경부고속도로 위로 수만 대의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차들은 단순히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꿈을, 희망을, 그리고 미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꿈의 시작, 그 희망의 출발점이 바로 55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그날 말입니다. 그날의 기적을, 그날의 감동을, 그리고 그날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그 길을 만든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